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 5번째 시간 마카비 혁명과 유대 독립에 대한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이 그 프톨레미 왕조에게 100년 정도 편입이 됐었고, 또 셀류코스 왕조에게 이제 한 30년 정도 편입이 되는 역사를 말씀드렸거든요. 특별히 그 셀류코스 왕조에 이제 편입이 됐을 때 큰 왕이, 중요한 왕이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그 프톨레미로부터 땅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셀류코스 4세가 얼마 못하다가 암살당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셀류코스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헬레니즘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유대교를 말살하게 되는,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의 화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군주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제 모든 성전에 야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고기를 바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그리스 신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이제 바꾼 그런 이제 왕인데, 바로 여러분 오늘 요 안티오코스 4세가 됩니다. 이게 흉상인데요. 보시기에 여러분 흉하죠. 이 안티오코스 4세. 근데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 있고, 또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역사가 도전을 당하면 항상 거기에는 응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 이로 인한 유대교 말살 정책은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저항의 대표적인 역사가 오늘 공부하게 되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요. 바로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북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제사장의 엄청난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3000년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갖게 되는 그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바로 주전 167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63년 정도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게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의 이 역사가 바로 유대 독립의 역사가 되고요. 바로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전 이제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성전에서, 신전에서 예배를 그리스식으로 드리도록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모디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셀류코스 왕조에서 보낸 그 왕의 관리가 있었는데, 와서 모든 제사를 이 그리스식으로 드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따디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노라.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식으로 제우스에게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관리가 그러면 그 동네의 다른 수령, 유대인 중에 다른 수령을 시켜서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대신 그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모습을 본 이 마따디아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기 대신 제사를 집전하는 그 유대인 수령을 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내친김에 왕의 관리까지 죽입니다.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데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멀지 않은 곳에 셀주코스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벌써 금방 이제 군대가 올 걸로 예상을 해서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과 가족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프나 산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에 또 누구랑 합세를 하냐면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그 하시딤 그룹, 하시드, 경건한 자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같이 모이게 되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대인들이 항상 전쟁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 날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냥 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특히 그리스 군대들이 항상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항상 안식일 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6.1 전쟁,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현대에 있었던 6.1 전쟁도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전쟁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식일은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약점이에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바람에 그냥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여성들 해서 1000여 명이 동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하시딤 그룹과 이 마따디아 이 가족들이 어떤 전략상 이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적인 최소한의 공격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고 전쟁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면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다 죽게 됐는데 안식일을 지키다가는 그래서 안식일 날도 야밤에 전쟁을 치르고 게릴라전을 펼쳐갑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이 마따디아 노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의 5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언약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마카베오 상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따디아가 죽으면서 이 5 아들에게 이제 넘기는데 이 5 아들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5 아들의 인생이 바로 중요한 이 마카비 혁명의 핵심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한이고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유다고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5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전부 다 용맹합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가 죽으면서 누구에게 이 저항군의 지휘권을 넘기냐면은 셋째 아들 유다에게 넘깁니다. 왜 유다에게 넘기냐면은 유다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용맹스럽고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망치예요.
한 번 공격했다 그러면은 망치로 적군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명을 망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망치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마카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마카비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다가 이끄는 이 저항군이 셀루코스와 싸운 전쟁을 일컬어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벌어질 유대 독립국가를 마카비 왕조라고 별칭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마따디아가 이제 하스몬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도 하고, 별칭으로 마카비 이제 왕조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망치란 뜻이고, 이게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 지휘권을 넘겨받아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러한 그 저항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동네에 제사장이 이렇게 저항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웬걸요? 이 탁월한 전략가이자 용감한 이 유다가 연전연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셀루코스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게릴라전을 펼쳐내는데,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연전연승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유다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리시아스 장군이 데리고 온 보병만 4만 6천 명, 그리고 기병이 7천 명, 도합 한 5만 명이 넘는 대군을 상대로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유다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3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그러니까 주전 164년이 됩니다. 아버지부터 이어진 3년간의 이 저항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림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촛불 이렇게 촛대지 않습니까? 이게 9개로 되는 이거를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봉헌을 했다,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을 했다고 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고요. 또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 이게 하누카라거든요. 하누카. 그래서 이거 봉헌절,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유다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서는 항상 초를 켜야 되거든요. 항상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켜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 꺼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불이 8일 동안 계속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는 8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절기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12월이 되면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12월이 되면은 바로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아주 대단한 절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또 5대 절기가 있는데, 그 토라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생겨난 몇 개 안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만큼 이 마카비 혁명이 성전을 다시 재탈환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주전 164년의 역사,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바로 요 하누카 절기가 생긴 거고요. 이제 계속 이 유다는 이제 이거 성전을 이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마침 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좋아졌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으면서 또 이제 자식을 놓고 왕위 쟁탈전, 또 장군들이 또 서로 싸우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 안티오코스 5세가 이제 리시아스 장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유다의 동생 네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코끼리 부대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코끼리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차 부대죠.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이 전차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당시에 전차 부대가 코끼리 부대인데, 이 엘르아살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이 코끼리를 죽입니다. 본인이 이제 올라타서 죽이는데 죽임과 동시에 넘어지면서 본인은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맹렬하게 이제 그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이쪽 셀류코스 쪽에서는 이제 왕위 쟁탈전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이제 땅을 유대 땅을 프톨레미 이집트로부터 뺏은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셀류코스 4세였고 이 사람이 죽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이 셀류코스 4세와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이제 형제지간인데 이 두 사람 밑에서 나온 자식들끼리 이제 이게 서로가 왕이라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왕위 쟁탈 과정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다시 이 셀류코스 왕조의 그 군대의 수중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넷째 아들 엘르아살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유다까지 죽게 되면서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마카비 가족들은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면서 아주 괴멸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첫째 아들 요한마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아들 중에 엘르아살 죽고 그다음에 셋째 유다도 죽고 첫째 아들 요한까지 죽게 됩니다. 남은 건 저 두 아들이죠. 바로 둘째의 시몬과 막내 아들 요나단이 남았는데 이제 이 지도권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막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넘어가서 이제 요나단이 그 저항군을 이끄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형제들 사이에 서로 무슨 뭐 이렇게 서로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형 그 시몬이 막내 아들에게 그렇게 지도권을 주고 본인은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이 지휘권을 잡아서 이제 8년 동안 또 게릴라전을 펼쳐가면서 셀류코스 군대와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시기가 좋아진 것이 이 셀류코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위 쟁탈전이 이제 계속 벌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벌어지면서 이제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쪽하고 또 이쪽에는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쪽이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제는 또 유대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힘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저 캐스팅 보트라고 아시죠? 캐스팅 보트가 된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요나단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 양쪽에서 이제 기가 막힌 균형 외교를 하고 줄타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발라스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양쪽의 내분을 이용해서 요나단이 기가 막히게 영토를 펼쳐 나가고 그 나름대로 유대의 독립을 다져 나갔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별명이 있어요. 애칭이 있는데 바로 교활한 자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애칭을 받게 됩니다. 형 유다는 용맹함 그리고 아주 전투
어떤 전쟁 이런 걸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하고 독립을 하려고 했다면 이 요나단은 아주 탁월한 외교술로 그런 국제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이 독립을 해 나가는 거죠. 18년 동안 요나단이 이제 이끄는 이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도 그 셀루코스의 트리포 장군의 눈밖에 나가지고 평소에 요나단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을 꼬셔서 불러들여서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해를 하게 됨으로써 요나단의 시대도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맏다디아의 5 아들 중에 전부 다 전사하거나 살해를 당하고 남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시몬이 남았는데 이제 이 시몬이 이걸 받게 됩니다. 그 지도권을 이제 지휘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시몬이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쪽 셀루코스에서는 이제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합법적인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는 시몬과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유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셀루코스는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협정을 맺어서 더 이상 유대 땅은 조세를 이제 받지 않겠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주전 142년. 여러분 이 주전 142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주전 586년이 남유다가 망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지 444년 만에 주전 142년에 드디어 독립국가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맏다디아의 막내 아들 시몬 때에 이르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142년을 이스라엘 유대의 독립의 원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유대 땅에는 산헤드린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회에서 그 시몬에게 3가지 큰 특권을 줍니다. 첫째가 그 절대 군주로서의, 물론 왕은 아닙니다. 절대 군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이제 세습이 될 수 있도록 세습권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공식 문서에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장군이자 유대인의 영도자인 시몬의 첫 해라고 공식 문서에 쓰고 문서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주전 142년 유대 독립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은 이제 유대가 독립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당시에 떠오르는 그 로마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국가로서 이제 지위를 또 부여받고 인정받고요. 또 영토들을 이제 회복하고 착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무리 독립이 됐다 그래도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크라라고 하는 그 셀루쿠스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패권을 가질 때, 예를 들면 독일에 미군 부대가 있죠. 또 일본에 미군 부대가 있죠. 또 뭐 한국에도 우리 용산에 이제 미군 부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뭐 오키나와라고 말할 수 있고 한데, 바로 이 아크라 성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셀루코스 군대가 있는데, 이 시몬이 바로 이 아크라 요새를 함락을 해버립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실질적인 그 주둔 군대를 이제 내쫓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환영을 대단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시몬의 시대가 이제 그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포로를 다 석방을 하고 최초로 자국에서 발행하는 주화를 이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국 주화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는 뜻이고 독립국가로서의 의미를 얘기해 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시대가 이제 와서 정말 독립국가로서 이제 펼쳐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시몬도 8년째 되던 어느 날 여리고에 있는 요새를 시찰하던 도중에 그의 사위 프톨레미라고 하는 친구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오늘 우리가 마따디아라고 하는 노 제사장의 그 어떻게 보면 분노의 그 저항으로부터 시작된 마카비 혁명, 그리고 그 5 아들로 이어지는 그 33년의 역사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참 뭐랄까요, 좀 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그 짠한 것은 이 마따디아의 5 아들을 보시면 전부 다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사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살해를 당하거나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들을 5 아들들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 이 하스몬 가문의 이 33년에 마따디아와 이 5 아들, 이 2세대가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유대 독립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혁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웅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 또 지금까지도 이 마카비 혁명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가 이제 요 시몬까지, 요 5 아들까지 33년을 이제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시몬의 이제 아들 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시대를 가기 직전에 먼저 요 시대에 이 34년 동안 있었던 이 마카비 혁명, 이 독립운동 시대에 생겨난 이스라엘의 유명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게 되는 종파들인데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젤로파, 이 4대 종파 혹은 정치 세력, 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종파들이 바로 이 요나단, 이 마카비 혁명 때 생겨난 그룹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종파들이 어떻게 이제 마카비 왕조와 대결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펼쳐지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바로 이 4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이들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또 관계되는지 다음 주에는 그 공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유다 때 이제 얻은 땅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막내 아들 요나단 때 이제 외교술로 땅을 좀 넓혀 나가죠.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시몬 때는 더 넓게, 시몬 맞죠?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아들로 왕가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땅이 넓어지면서 이제 유대 하스몬 왕조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카비 혁명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